올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기보다는 약간 박스권인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컨센서스 상위보다는 하위가 퍼포먼스가 좋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일단 1차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해야 되느냐. 현재 한국과 미국 증시 점검부터 할 건데요. 오늘은 코스피가 0.57%, 코스닥이 지금 장중인데 한 1.67% 오른 상태이긴 하지만 어쨌든 1월에 굉장히 급락했죠.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일단은 작년 연말에 좀 빠르게 올라온 측면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실 수급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은 또 기관 쪽에서 많이 팔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뭐 이런 거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계절적으로 봤을 때 연말에 배당 나기 이전에 뭔가 좀 사모으는 플러스 이제 윈도우 드레싱 효과, 수익률을 어느 정도 올리려는 그런 움직임이 끝난 다음에는 그런 이벤트 드리븐 속성으로 들어온 자금들이 약간 좀 이탈을 하는 그런 부분이 약간 수급적으로 발생을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지수 견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반도체잖아요. 사실 그렇죠. 반도체 시가총액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근데 이미 좀 많이 담았어요. 네. 작년에 이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10조 넘게 이제 순매수를 하기도 했고, 최근에는 이제 그 오너일가가 이제 그 계열사들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지분, 이게 2조 한 몇천억 규모이긴 한데. 맞아요. 본인들 세금인가 뭔가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약간 블록딜로 한 번에 또 2조가 넘는 금액을 또 사기도 하니까 수급 공백,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또 가장 중요한 그 매크로 이슈를 좀 되짚어 본다면은 거의 한 작년 말까지, 그때까지 보면은 기준금리 인하, 3월에 인하할 확률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한때는 거의 80~90%까지 가기도 했어요. 근데 이따가 제가 이제 데이터를 좀 보여드리겠지만은 CME 컨센 거기에서 보면은 지금 50%대까지 확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작년에 이렇게 증시가 막 올라간 거는 10월 달에 이제 갑자기 미국 10년 만기 채권 금리가 한 5%까지 4%에서 빠르게 올라서 금리가 올라가는 데 따른 리스크로 확 빠진 거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낮아지다 보니까. 근데 그 부분이 다시 빠르게 안정화 됐죠. 한때는 거의 3.8%까지 떨어지기도 하면서, 근데 그런 상황인데 사실 경제는 또 견조하다, 이런 것들이 맞물려지면서 빠르게 반등을 한 것인데, 그 중에 하나의 동력이 지금 상실이 되고 있는 거죠. 금리가 사실 빠르게 내려갈 수 있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 올해 한 6차례 인하할 수도 있다. 그런 컨센서스가 있었고, 실제로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를 보면은 한 5차례에서 6차례 정도는 무리한 수준이 아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처럼 한 달 만에 원래 한 80~90%대에서 3월 기준금리 인하율이 한 50%대로 확 떨어지면서 아무래도 약간 실망 매물이 나온 부분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최근에 약간 좀 대두되고 있는 리스크 살펴본다라고 한다면은 지정학적인 리스크, 홍해 근처에서 예멘 후티 반군이 계속해서 뭐 상선을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그 홍해를 통해서 그 선박이 들어가야 되는데 밑에 그 아프리카 희망봉 쪽으로 쭉 돌아서 가요. 당연히 운임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부품 수급도 잘 안 될 수밖에 없고, 다시금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는 요인. 근데 사실 인플레이션이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수요적인 원인이 있고 그 다음에 공급적인 원인이 있는데, 수요 쪽에서 뭔가 이렇게 막 많이 발생을 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은 이건 어느 정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공급 사이드란 말이죠. 예전에 2021년, 2022년에 그 증시를 좀 완전히 그냥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던 약간 공급망 병목 현상, 이런 것들에 약간 데자뷰가 다시 한번 좀 각인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겹치고 겹쳐가지고 좀 증시가 좀 조정을 받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매크로의 영향도 많이 있다라는 건데, 미국 증시는 영향 안 받나요? 미국 증시도 뭐 영향을 아예 안 받는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미국 증시는 지금 사실 상황을 보시면은 견조하게 버티고 있는 게 아시다시피 그 매그리트 7? 그러니까 AI 뭐 이쪽이에요. 이쪽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 버티고 있는 거지. 러셀 2000 지수 보시면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지금 세계 주요 증시 상승률 뭐 연초부터 비교해 보면 홍콩이 제일 많이 빠졌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피, 그 다음에 이제 러셀 2000이거든요. 이쪽은 사실 여기도 상당히 안 좋은 거죠. 하지만은 빅테크 중심으로 AI에 대한 투자라든지 여기 모멘텀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실적이 잘 나오고 있으니까 이쪽은 버티는 거예요. 좀 다르게 보셔야 된다, 그거는. 자, 그럼 올해 2024년 증시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데요? 자료를 준비했는데 이걸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이제 월드뱅크에서 1월 10일 날 나온 자료입니다. 따끈따끈한 자료이긴 한데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더 안 좋다. 그게 이제 컨센서스예요. 그래서 올해 이제 예상 경제 성장률이 2.4%, 작년에는 한 2.6%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고, 보시면은 선진국이 좀 둔화가 되긴 하죠. 1.5에서 1.2. 근데 이거는 보시다시피 미국 쪽 영향이 가장 큽니다. 근데 사실 2022년에 상당히 주식시장이 안 좋았을 때, 그때 이제 지배적인 그런 컨센서스는 뭐냐면은 금리를 너무나 가파르게 올린 나머지 분명히 경기 침체 온다, 엄청나게 온다, 그런 부분에 대한 컨센서스가 자리를 했었는데 예상을 빗나갔죠. 미국 경기가 안 꺾였습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좀 견조했고, 그럼 견조했으니까 이제 경기 침체가 아예 없고 계속해서 좋은 거 아니야가 아니라 이게 약간 좀 이연이 됐다는 거죠. 작년에 상대적으로 좋았던 경기가
올해는 좀 안 좋아질 것이다 라고 이제 전망하는 부분이 있고, 뭐 나머지 국가 살펴보면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반등을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큰 의미는 없어요. 사실 0%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신흥국 같은 경우에도 살짝 둔화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고, 약간 중국의 둔화 가능성이 좀 큽니다. 5.2%에서 4.5% 정도로 경제 성장률이 둔화가 된다. 사실 이런 데이터만 보면은 우리나라 증시도 썩 그렇게 막 좋을 거라고 예상하기 좀 힘들어요. 어차피 미국, 중국이라는 양대 축이 우리나라가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그런 국가들인데, 이쪽의 성장률이 좀 둔화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도 역시나 자유로울 수는 없는 거고, 특히나 이건 이제 뭐 하나의 기관의 전망이긴 한데, 최근에 12월 FOMC에서 점도표 발표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점도표만 발표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경제 전망이라든지 실업률 전망 이런 것도 발표를 해요. 보면은 이전 그 FOMC 전망보다 경제 성장률을 올해 좀 하향 조절했어요. 한 0.1%포인트 정도 하향 조절을 했거든요. 반대로 2023년 성장률이 좀 높여졌죠. 그러니까 연준도 비슷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 2023년에 생각보다 너무 좋았기 때문에 2024년은 이거보다 좀 더 둔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지금 전반적인 컨센서스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이 매크로에 있어서 경제 상황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녹록치는 못하다라는 게 현재 시점의 전망이긴 한데,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절반 정도만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어차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선반영해서 움직이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중요한 거는 2025년 경제 성장률이에요. 사실 그걸 보면서 달려갈 겁니다. 근데 뭐 지금 상황에서 사실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워낙 변수도 많고.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나오는 경제 성장률 컨센서스 데이터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볼 필요는 있어요. 낮아진다, 둔화된다, 작년보다 그런 것보다도 이게 높아지느냐, 컨센서스가 낮아지느냐, 그런 부분들이 좀 경제에 더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기준금리 인하 컨센서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부분인데, 이게 올해 3월에 이제 FOMC가 열리고 여기에서 이제 기준금리를 결정을 하는, 그리고 이제 점도표를 발표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이게 한 60% 위에 올라와 있었고,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25bp 인하 확률 같은 경우 60% 위에 있었는데, 지금은 점점 낮아져서 60% 정도 되고, 이건 제가 어제 캡처를 한 건데 오늘은 한 55%대로 떨어져 있을 거예요. 반대로 이 동결 확률 있죠. 지금 5.25에서 5.5인데 이 동결 확률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한 30% 정도 됐다가 지금 점점 40%대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매크로 불확실성을 야기시키면서 조정의 빌미가 되지 않았나, 지금 그런 생각이고요. 사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는 뭐 알 수가 없어요. 사실 그 다음에 나오는 데이터를 우리가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실업률 데이터도 있을 수 있고, 오늘 새벽 같은 경우에도 소매 판매, 뭐 산업생산 데이터가 발표가 되는데 생각보다 되게 잘 나왔거든요. 이게 또 악재로 작용하는 거예요. 금리 안 내리겠네? 뭐 이러면서 경제가 좋으니까, 그래서 물가가 더 심해질 수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금리 안 내리겠네? 약간 이런 부분들이 엎치락 뒤치락 계속해서 할 것이다 라는 불확실성한 환경 속에 놓여져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약간 단기적인 그리고 급변하는 매크로 이슈를 보면서 우리가 증시가 어떻게 될까 전망하는 건 제가 봤을 땐 좀 넌센스고, 이게 제가 1년 전에 나와서 똑같이 보여드렸던 그래프거든요. 요 위에 회색 막대기는 뭐냐면은 당해년도 코스피의 주가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막대 그래프가 두 개가 있죠. 파란색이랑 주황색 두 개가 있는데, 이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그 당해년도 실제 이 코스피 상장 기업들의 합산 영업이익, 코스피의 실제 이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주황색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당해년도 첫 거래일, 애널리스트들이 전망한 코스피의 예상 이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실제 이익과 이 예상 이익의 괴리가 어땠느냐에 따라서 증시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 단순화 시킨 거예요. 올라간 케이스, 주가가 상당히 좋았던 케이스를 보면은 뭐 대략적으로 한 2003년도부터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뭐 대표적으로 2005년, 2007년 이때를 좀 볼 수가 있거든요. 이때 주요 특징이 뭐냐면은 전망치랑 실제 이익치랑 비교해 봤을 때 거의 비슷하거나 실제 이익이 더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 보면은 좀 낙관적으로 전망을 하거든요. 특히나 우리는 이제 연초에 되고 하면은 기분도 약간 좋고, 그러니까. 뭔가 새로 시작해야 되고 희망에 가득 차고 뭔가 열심히 해야지 라는 차원에서 기대감에 좀 녹아 있는 부분이 있다. 근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실제도 그만큼 좋았다, 내지는 실제는 더 좋았다 라고 하면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증시가 좋은 겁니다. 이게 또 언제 또 발생을 하냐면은 2009년도도 마찬가지예요.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와서 완전 박살난 다음에 컨센서스가 확 낮아졌죠. 근데 보시면은 이익이 거의 비슷했어요. 전망치랑 실제 이익이. 이때도 상당히 좋았고요. 2010년도 비슷하죠. 전망치보다 실제 이익이 더 좋았죠. 그래서 한 20% 정도 상승을 한 거고, 그 뒤로는 쭉 박스권 이어오다가 또 언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은 2017년도. 뭐 미국에서 계속해서 제로금리 유지하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경기 좋아지니까 금리를 막 올리긴 한 중반부였거든요. 이때도 이제 이렇게 나왔고, 또 언제냐면은 2021년도. 이때는 약간 특징이 있는 게, 이때 이제 바로
그 직전 연도에 코로나 발생했었잖아요. 너무 올라서. 그때 이제 엄청나게 유동성 퍼부면서 너무나 빨리 증시가 좀 유동성 효과로 선반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때는 상승률이 좀 저조하긴 했다. 근데 아무튼 간에 역사적으로 살펴봤을 때 이 기대치와 실제 이익치 비교해 봤을 때 기대치보다 실제 이익치가 좋거나 그다음 비슷하면은 그 당해 연도 증시는 올랐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볼 수가 있는 거. 또 한 가지 케이스가 더 있습니다. 기대치가 확 꺾일 때예요. 그러니까 기대감이 없을 때. 그때가 언제냐면은 2009년도도 사실 다시 한번 해당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때 이제 2008년도 사실 글로벌 금융위기 와서 완전히 박살이 났죠. 그러면서 컨센서스가 확 꺾였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이때 수익률이 좋았고요. 물론 이때 컨센서스도 어느 정도 충족한 측면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언제냐면은 2019년도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도 보시면은 컨센서스가 확 꺾였죠. 실제 이익도 안 좋았거든요. 근데 증시는 어느 정도 좀 반등을 했고 2020년도도 마찬가지긴 하죠. 이때 코로나 와가지고 완전 박살나고 컨센서스 안 좋았는데 사실 이때는 뭐 유동성 효과도 있었지만은 이때도 코스피가 좋았고 그 다음에 바로 작년 보시면은 2022년도에 뭐 엄청나게 금리 올리고 그 다음에 뭐 경기 침체 온다라고 하니까 전망치가 확 낮아졌죠. 실제치도 안 좋았지만은 주가는 올랐습니다. 18%, 17%. 이게 바로 우리나라 증시가 상승하는 케이스가 바로 이런 케이스고 하락하는 케이스는 단순해요. 뭐냐면은 직전 연도에 너무 좋았어요. 주가도 좋았고 실적도 좋았어요. 그래서 전망치를 올리는 그런 구간에서는 엄청나게 하락이 나옵니다. 그때가 바로 이때죠. 2008년도. 2008년도 보시면은 이때 이제 실제 이익도 너무 좋았고 주가도 좋았죠. 그래서 컨센서스를 확 올렸어요. 더 좋다. 올해 더 좋다. 그때 40% 빠졌고요. 그 다음에 2011년도도 좀 비슷해요. 이때도 전망치 확 올라가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익이 전망치를 앞서고 시장도 상당히 좋았어요. 이때 확 빠졌고 10% 정도. 그리고 2018년도. 이때도 보시면은 2017년도에 너무나 좋다 보니까 이때 뭐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왔었죠. 경기 좋고. 근데 이때도 보시다시피 전망치 확 올렸는데 실제 이익치가 따라오지 못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17% 빠졌고 2022년도도 마찬가지죠. 사실 2021년도에 너무나 좋다 보니까 이때 막 그 2021년 하반기 보면은 이제 코스피 뭐 4천 간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긴 했었어요. 경기 좋다고 해서. 정리를 하면은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실제 이익치가 전망치가 비슷하거나 아니면 더 좋거나 아니면 전망치가 확 꺾이거나 그게 이제 상승하는 케이스고 하락하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주가도 좋고 이익도 좋은 상태에서 올해 전망치를 대폭 올렸을 때 그때는 이제 하락을 한다. 그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올해잖아요. 그러니까 2024년. 2024년은 딱 보면은 올라가긴 했죠. 올라가긴 했는데 사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케이스 그 어디에도 사실 해당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락하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작년에 실적도 좋고 주가도 좋아서 올해 전망치를 대폭 상향 조정한 케이스인데 작년에 실적이 좋진 않았어요, 사실. 좋진 않았어요. 그리고 상승한 케이스는 전혀 해당이 안 되죠,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뭔가 엄청나게 상승을 하거나 뭐 엄청나게 하락을 하거나 그 양 케이스에는 해당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 역사적으로 봐도 이런 케이스는 없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비슷한 케이스가 2014년, 2013년 이때 하거든요. 근데 이때랑은 또 구조적으로 다른 게 이때는 미국은 계속해서 제로금리였고 우리나라는 금리를 올린 다음에 우리나라 경제는 상대적으로 괜찮았으니까 차츰차츰 조금씩 내리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때랑은 또 매크로 환경이 달라요. 그래서 결론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뚜렷한 방향성을 보일 가능성은 낮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에 추가적인 매크로 상황 고려해 봤을 때 미국 대선 이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정학적인 리스크 발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또 물가를 자극을 하고 금리 인상 확률이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변동성이 나오지 않을까. 만약에 시간이 흐를수록 약간 2025년도 그림이 좀 명확하게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그때 이제 방향성을 잡아갈 것 같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미국 대선 한두 달 전엔 안 좋았거든요. 전반적으로 이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물론 이제 어느 한 후보의 지지율이 엄청나게 높다라고 한다면 그 불확실성이 좀 낮아지긴 하겠죠. 그런 것들을 고민해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한 미국 대선 이후 정도의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 그 전까지는 어차피 이슈도 많고 변동성을 야기시킬 만한 요소가 많으니까 그냥 박스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뭐냐면은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코스피 지수와 그 다음에 예상 EPS 추이예요. 코스피 기업들의 그 1년 후 이익이라고 보시면 돼요.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 이걸 이제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증시 저점과 고점에서 그 이익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그 부분인데 사실 이때는 박스권이어서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때는. 그러다가 이제 한 2016년도부터 2017년 말까지 방향성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방향성이 나오고 또 방향성이 나오고 방향성이 나오고 약간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고점 있죠. 여기 이제 2017년도의 고점인데 이때 보면은 고점에서 나오는 현상이 EPS는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지수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고점에서 더 이상 올라가는 그림은 아닌데 변동성이 확대되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한 두세 번 정도. 이게 이제 고점에서 나오는 현상이에요. 근데 저점이 이때 이제 코로나 발생했으니까 이건 논외로 하고 이 저점에서 한번 보면은 마찬가지로 EPS는 확 꺾이는데 더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저점에서 변동성이 나와요. 그게 이제 저점에서 나오는 현상이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저점에서 이제 고점으로 가는 상황에서도 보면은 주가가 먼저 이렇게 올라가요. 먼저 올라가고 EPS 같은 경우에 나중에 따라서 올라갑니다. 반복이에요. 이때도 마찬가지죠. 이때는 약간 선반영이 좀 심하긴 했는데 주가가 계속해서 오르는 상황에서 EPS 따라 올라오는데 이 정도부터는 약간 변동성 나오는 구간이거든요. 딱히 이제 방향성을 잃고. 근데 그때도 EPS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주가가 먼저 꺾이고 EPS가 따라 내려오고, 마찬가지로 바닥 시그널은 뭐냐면은 EPS가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데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여기서 약간 변동성이 켜져요. 이런 것들을 반복을 했다. 확실한 거는 주가는 그 증권가의 컨센서스 이익 전망치보다 먼저 움직이고, 저점에서는 EPS는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데 주가는 더 이상 빠지진 않고 거기에서 좀 변동성을 확대하면서 횡보를 한다. 반대로 고점에서도 EPS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는 더 이상 이제 방향성 있게 올라가진 않고 여기서 변동성을 확대하면서 횡보를 하다 빠진다. 선반영한다는 건 맞는 말이군요. 그렇죠. 대신에 이제 명확한 거는 EPS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더 이상 주가 안 올라가고 부담을 느끼면서 약간 의심을 하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저점도 마찬가지예요. EPS는 계속해서 빠지는데 그 저점 구간에서 더 이상 안 빠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네, 그런 흐름을 보인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또 어떤 상황이냐. 일단 작년에 저점이 나왔죠. 그 저점이 나오는 상황에서도 주가는 EPS는 빠졌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갔죠.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래서 EPS도 뒤에 좀 따라 올라왔죠. 근데 그러다가 5%까지 금리가 확 치솟으면서 일단 EPS는 주춤하긴 했는데 주가가 너무나 먼저 빠졌고, 다시 지금 주가가 올라온 상황에서 EPS는 다시 올라가고 있다. 근데 여기서 주가가 좀 더 빠졌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애매한 거예요, 그냥. 왜냐면은 이게 EPS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게 경기의 한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기가 지금 바닥을 약간 찍는 그런 느낌? 에서 EPS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성장률이 그렇다고 여전히 살아나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지정학적인 리스크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고, 뭔가 경기가 확 좋아지는, 그리고 금리 같은 경우에도 원래 좀 많이 내리려고 했는데 이런 이슈 때문에 많이 못 내리겠는데? 그러면 사실 5.5, 5.25 이 상황에서 뭐 한 4.5 그 정도만 내리는 게 과연 큰 의미가 있을까? 뭔가 완화적인 그런 스탠스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될까라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올해는 그런 불확실성, 그런 연속 때문에 약간 박스권 그런 걸 염두에 두셔야 된다. 그렇게 나쁘게 보시지도 않지만 그렇게 좋게 보시지도 않는. 간단하게 그냥 위아래로 그냥 10%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위아래로 한 10% 정도. 자, 그럼 올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주식, 올해 유망 섹터 뭘 사야 되나요, 올해는? 제가 이제 1년 전에 나와서도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랑 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뭐냐면은 그 앞서서도 이제 코스피 그 연초에 그 애널리스트들이 코스피 상장사 이익을 전망한 그 추정치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건 이제 업종별이에요. 업종별로 연초에 이 업종의 이익 증가율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걸 추정한 거랑 실제로 그렇다면은 그 업종이 당해년도 어느 정도 수익률을 기록을 했는지, 이걸 한 2002년부터 2023년까지 전 업종을 가지고 매트릭스 차트를 한번 보여드린 거죠. 그래서 이 Y축이 주가 상승률, 그 다음에 이 X축이 당해년도 첫 거래일의 예상 이익 증가율. 그래서 만약에 당해년도 첫 거래일에 그 해당 업종에 대한 이익 증가율이 상당히 높았다. 그 상황에서 실제로 주가도 많이 올랐다라고 한다면 이 점이 이렇게 모여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보면은 중구난방이죠. 그리고 추세선을 그어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원래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결론은 뭐냐면은 연초에 뭐 올해 이익이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업종의 주가는 상황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랑 별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컨센서스 상위 업종, 연초에 컨센서스 상위 업종과 컨센서스 하위 업종, 이 업종 간의 1년 주가 수익률을 연도별로 이제 비교한 그래프거든요. 여기가 이제 상위 10개, 하위 10개고,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2002년부터 2023년까지긴 한데, 상위 10개 업종의 평균 수익률이 8%, 하위 10개 업종의 평균 승률이 이제 10%입니다. 옆에 나와 있는 건 이제 승률인데, 승률은 이제 오른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상위 10개는 반타작, 하위 10개는 그래도 한 10개 중에 7개는 올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이걸 좀 더 좁혀봤어요. 하위 5개, 상위 5개로 좀 좁혀서 보면은 상위 5개 같은 경우에는 평균 한 7% 올랐고, 그 다음에 하위 5개 같은 경우에는 11% 올랐고, 승률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씩 다들 올라가긴 하네요. 네, 정리를 하면은 하위 5개, 상위 5개의 결과값이 상위 10개, 하위 10개 결과값보다 좀 더 뚜렷해졌어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확실히 연초에 오히려 기대감이 없는 주식이라든지 업종에 투자를 했을 때 오히려 연초에 기대감이 있는 주식에 투자했을 때보다 평균적으로 성과가 좋다. 이제 그렇게 이제 도출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도 나와서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여기 이제 붉은색 네모 박스 친 데가 있죠. 이게 뭐냐면은 이때가 바로 상위 컨센서스가 좋았던 기업들의 주가 퍼포먼스가 더 좋았던 시절이에요. 확연하게. 이때 빼고는 거의 없어요. 비슷하거나. 근데 이때 특징이 뭐냐? 2005년도, 2007년도, 2017년도, 2020년도입니다. 이때가 바로 증시가 엄청 좋았을 때.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막 신흥국 중심으로 막 그때 막 조선, 철강, 화학 이런 주식도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시클리컬. 그리고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슈퍼사이클 하면서 반도체 중심으로 또 엄청나게 올라갔고, 이때 반도체만 올라간 게 아니에요, 사실. 뭐 철강도 올라갔고, 화학도 올라갔고, 금융도 올라갔고, 다 좋았습니다. 웬만한 그 코스피 시가총액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2020년은 뭐 말할 필요가 없죠. 이때 뭐 엄청나게 막 무슨 뭐 BBIG라고 해서 뭐 그런 성장주 중심으로 엄청나게 올라갔죠.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당연한 겁니다. 증시가 좋을 때는 경기도 좋아지고 유동성을 풀고 그다음에 경기가 확장되는 구간에서 증시가 오를 때는 좋은 애들이 더 잘 가요. 근데 그건 맞다. 근데 반대로 그 외의 상황, 이를테면은 뭐 경기가 그렇게 뭐 좋은 것 같지도 않고 그다음에 하락장 이럴 때는 오히려 좋다라고 생각하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그 좋은에 관한 그 연속성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미 연초에 선반영해서 이미 주가가 반영돼 있기 때문에 사실 가면 갈수록 오히려 빠질 가능성이 있다. 성과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유추를 해볼 수가 있고, 앞서서 제가 이제 올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기보다는 약간 박스권인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그런 상황에서는 실제로 특히나 컨센서스 상위보다는 하위가 퍼포먼스가 좋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1차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해야 되느냐, 뭐 내가 정말 괜찮은 종목을 엄청난 성장주를 잘 발굴할 능력이 없으면은 상대적으로 약간 시장의 기대치가 좀 빠져있는 네, 그런 쪽에서 우리가 종목을 선택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게 이익이 주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뭘 알고 싶어서 이 데이터를 조사를 했냐면은 실제로 뭐 올해 이익이 좋고 내년에 좋고 내후년에 좋아요. 주가도 똑같이 가냐는 거죠, 이제. 그 이익이 좋은 만큼 주가도 당연히 똑같이 가느냐. 그걸 파악해 보기 위해서 이것도 2002년부터 2023년까지 연도별로 그 업종별 이익 증가율을 다 이제 계산을 해본 다음에 이익이 최소 2년 이상 좋아진 그런 케이스부터 최소 5년간 좋아진 케이스까지 다 추려가지고 평균값을 낸 거예요, 이게. T가 뭐냐면은 이익 증가 1차년도예요. 그 T 플러스 4는 뭐냐면은 이익 증가 5차년도라고 보시면 되죠. T 마이너스 1은 뭐냐면은 이익 증가 1차년도 바로 직전 연도죠. 그래서 이 평균 이익 증가율을 낸 거예요. 당연히 이제 뭐 이익 증가 1차년도 직전에는 이익이 안 좋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익 증가율이 이렇게 나오는데, 요 밑에 그래프가 뭐냐면 같은 기간 평균 주가예요, 그 업종에. 이익 증가 1차년도에 가장 퍼포먼스가 좋습니다. 뭐 이익 증가율이 높으니까 뭐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의미 있는 결과값은 뭐냐면은 이익 증가 2차년도. 이때도 이익이 많이 증가했거든요. 거의 2배 늘었어요. 근데 주가는 평균 1% 올라요. 그 뒤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난해요. 이익 증가되면서 뭐 주가도 비슷하게 오르고, 오히려 이익 증가 2차년도 퍼포먼스보다 이익 증가가 되기 바로 직전 연도, 이때는 실적이 감소하거든요. 근데 이때가 오히려 3% 좀 더 나은 성과를 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주가 상승 비율이에요. 이제 이건 평균 상승률이고, 주가 상승 비율을 보면은 이익 증가 1차년도 같은 경우에는 89%, 10종목 중에 9종목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신에 이익 증가 2차년도 같은 경우에는 43%, 10종목 중에 4종목만 오르고 6종목은 빠졌다. 이 퍼센테이지가 오히려 이익 증가가 되기 바로 직전 연도, 오히려 이익이 감소한 그 연도보다도 낮다. 그러니까 이익이 감소하고 그 연도 같은 경우에 어차피 다음 연도에 이익이 좋아지니까 그걸 약간 선반영하는 거죠. 사실 의문인 건 요거. 그러니까 이익 증가가 2차년도까지 이어졌을 때 왜 이때는 이렇게 성과가 낮냐, 평균 상승률이 1%고 오히려 빠진 종목이 많냐 라고 봤을 때는 잠깐 그 앞에 그래프를 보면서 말씀드리는 게 더 쉬울 것 같긴 한데, 일단 이 이익의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시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상장 기업들이 이 방향성을 보면은 3년 이상 좋아진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가 좀 좋아졌던 케이스예요. 3년 이상. 2005년도부터 한 2007년, 8년까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제외하고 이때가 거의 한 3년 정도 신흥국을 중심으로 경기가 정말 좋았을 때고, 그 이후에 보시면은 2017년도, 2018년도 이때도 2년 딱 좋아지고 딱 꺾였죠. 그 다음에 2021년도, 2022년도 이때도 딱 2년 좋아지고 딱 꺾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기 스타일이 그런 거예요. 아마 김 작가님도 이제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뭐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특징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설명해 주시는 분들 말 들으면은 우리나라는 약간 시크리컬 비중이 크다. 그래서 1위부터 10위까지 보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쭉 내려가면 현대차, 그 다음에 네이버 정도? 네이버가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내수 성향이 강한 기업이고, 나머지 기업들은 다 해외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수가 뭔가 탄탄하지 않고 해외, 그것도 수출 중심으로 사는 그런 기업들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뭔가 소비재를 막 만드는 기업이라기보다도 약간 중간재를 만드는 기업이다 보니까 보통 한 2년 좋아지고 2년 안 좋아지고 2년 좋아지고 2년 안 좋아지고, 이런 것들이 사실 좀 우리나라의 증시 특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돌아오면은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돼 있어가지고 이익이 한 2년 정도 증가하는 구간에서는 의심을 한다는 거죠. 시장이. 이제 끝나물이에요. 왜냐면은 내년부터 꺾일 거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슬슬 팔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심이 반영되기 때문에 약간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해석을 해보는 거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요약을 해보면은 일단 첫 번째, 올해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을, 그러니까 상승장이 아니면 사실 컨센서스 기대감이 좀 없는 그런 종목 사야 된다. 사야 된다. 두 번째 뭐냐면은 이익 증가 2차년도 같은 경우에는 의심을 한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은 좀 제외를 하자라고 해서 고른 섹터가 뭐냐면은 드디어 나왔군요. 네,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붉은색으로 네모박스 친 그쪽 섹터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좀 부합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 하나 더 추가했어요. 2023년에 주가 변동률이 시장 평균보다 좀 낮아야 돼요. 코스피 지수가 한 19% 정도 올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거보단 좀 낮아야 된다. 낮으면 이제 올해 좀 더 오를 수 있는 여지들이 있으니까. 부담이 좀 덜하죠. 올해도 박스권이니까. 그래서 이제 나온 게 건설과 플랜트, 음식료, 뭐 인터넷, 전자기기, 제약과 바이오. 뭐 이런 쪽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건설 쪽은 근데 애매할 것 같아요. 건설 쪽은. 왜냐면은 건설도 이제 나눠서 봐야 돼요. 이를테면 해외 수주 비중이 높은 그런 쪽은 괜찮아요. 국내는 뭐 아시다시피 뭐 PF 뭐 부실 이슈도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뭐 몇 군데 건설사 넘어간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 제 생각에는 올해는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불확실성이 센티를 악화시키는 요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선별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뭐 플랜트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런 부분은. 음식료 가기 전에 이번에 추가하신 대한민국 산업 지도에서도 건설, 사우디아라비아 네온 프로젝트도 있잖아요. 여기서 건설과 플랜트에서 좀 괜찮은 영향이 있을까요? 뭐 네온 프로젝트 뭐 이것만 국한해서 보시기보다는 이거 플러스 뭐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 뭐 이런 것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리고 뭐 이런 걸 떠나서 뭐 지금 사실 뭐 그런 유가 산유국들이 석유 기반의 정유 기반의 그런 것들을 약간 신재생 에너지 기반으로 계속해서 바꾸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관련된 플랜트 쪽, 뭐 재생 에너지 플랜트 쪽이라든지 그쪽은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음식료 같은 경우에도 뭐 이런 쪽에 해당이 돼요. 작년에 오히려 이익이 좀 감소를 했고 올해는 살짝 턴 어라운드 할 것 같은데, 올해 컨센서스 보시면은 다 이렇게 어마무시하잖아요. 뭐 반도체는 4,900% 이제 증가한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기저효과긴 한데 98% 빠졌으니까 4,900% 좀 증가한다고 나와 있는데 15% 증가하는 거는 컨센서스 하위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음식료 같은 걸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음식료 뭐 투자 아이디어를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개별 기업마다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은 일단은 작년까지가 좀 인플레이션이 좀 많이 높은 그런 구간이었고, 이런 원재료값 원가에 반영시키는, 그래서 약간은 좀 수익성이 안 좋아지는 그런 구간이었다라고 한다면은 보통 이제 원재료 값이 오르면은 고통 부담을 어느 정도 한 뒤에 제품 가격 인상을 하거든요. 근데 올해부터는 약간 좀 이런 인플레이션이 좀 둔화가 되고, 많이 올랐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많이 올랐던 곡물 가격이 약간 좀 둔화가 되면서 원가 부담은 적어지는데 올렸던 제품 가격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면서 실적이 좀 좋아지는 구간이 있을 수가 있다. 이 부분이 좀 큰 틀에서 아이디어인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여기에서 수출까지 들어가면 더 좋겠죠.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라면 기업들 같은 경우에 수출이 확대되고 있으니까 뭐 그런 기업들 뭐 잘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은 뭐 다들 아시죠?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런 주식들이긴 한데 여기도 작년에 이익 증가율이 거의 없었어요. 없고 이제 올해부터 뭔가 좀 이익 증가율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주가도 사실 코스피 평균 정도? 그 정도 올랐기 때문에 뭐 이런 기업들 역시 뭐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전자기기가 좀 애매해요. 이게 뭐냐면은 그냥 2차 전지나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나 어느 한 영역에 속해 있지 않은 장비사들이라든지 소재사들 플러스 그다음에 LG전자 같은 가전 만드는 그런 기업들이 좀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섹터긴 해서 여기는 뭔가 딱 하나의 그런 아이템을 제시해드리긴 좀 애매할 것 같아요. 여기 좀 개별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이 이제 제약바이오인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이익 증가율이 거의 없었어요. 올해는 좀 좋아진다 그런 얘기 나오고 있고, 주가 퍼포먼스도 코스피 평균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약바이오의 그런 큰 아이디어는 단순하죠. 사실 2년간 계속해서 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구간이었는데 몇 차례 내린다, 뭐 3차례 내린다, 6차례 내린다라고 한들 일단 금리가 내려가는 구간은 맞긴 맞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고금리 부담 때문에 임상시험을 위해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데 자금을 조달하지 못했던 그런 기업들이 이제 자금을 조달을 어느 정도 이제 방향성 차원에서는 더 용이해진 게 맞는 거고, 그러면 이제 임상시험이 진행이 되는 거고 이제 호재들이 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주목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좀 큰 틀에서 봤을 때 그런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앞서서 제가 어떤 그래프 보여드렸냐면은 요 그래프 보여드렸잖아요. EPS와 예상 EPS와 그 지수의 흐름인데, 결과적으로 이제 바닥에서는 EPS는 계속해서 빠지는데 주가는 더 이상 안 빠지고 변동성이 확대된다. 반대로 고점에서는 EPS는 계속 오르는데 주가는 더 이상 오르지 않고 변동성이 확대된다. 이제 그게 핵심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약 바이오 지수랑 예상 EPS, 인터넷 지수랑 예상 EPS 요거 이제 가져온 건데, 이때가 2020년도 그때인데 이때도 보시면은 지수가 확 오르죠.
근데 EPS가 뒤따라서 오르죠? 근데 EPS가 아직 오르고 있는 구간에서 변동성이 확대되면 주가 확 빠집니다.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한 2023년 한 하반기 그때인 것 같아요. 그때도 보시면은 EPS가 계속해서 빠지는데 주가는 더 이상 안 빠지죠.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막 반등을 하고 있는, 그리고 EPS도 약간 그 뒤로부터는 하락세를 멈추고 약간 오르락 말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약간 좀 편안하다, 지금 상황에서는 뭔가 흐름이. 인터넷도 비슷해요. 인터넷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먼저 올랐고, 이건 약간 비슷하게 빠졌네요. 이거는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약간 뭐 카카오 중심으로 해서 좀 뭐 정부의 그런 압력이라든지 고소 고발 이슈 뭐 이런 것도 좀 있었죠. 제도적인 그런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인터넷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지수가 이제 바닥에서 계속해서 이제 변동성을 보이면서 행보를 할 때 EPS는 빠졌죠. 보시면 EPS 이제 빠지는 폭이 좀 둔화된 그런 상황입니다. 더 이상 이제 이것도 행보를 하고 여기 이제 살짝 좀 고개를 들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뭐 요 두 섹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주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나머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좀 애매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애매한데, 요 두 섹터 같은 경우에는 EPS랑 그 지수의 방향성이 비교적 좀 명확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보여드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궁금한 게 통신도 증가하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수익도 코스피 평균보다 낮았잖아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패션도, 그 다음에 화장품도 여기는 더 안 좋았으니까 이런 것들은 왜 지금 위에 거랑 같은 방식으로 하면 적용이 될 것 같아 안 해당되는 거예요? 이건 제 정성적인 그런 부분을 좀 가미를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지금 대형주 격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상위 종목들이 중국에서 수출이 계속해서 둔화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상위 그 두 종목이 그런 식으로 좀 억눌려 있으면은 지수 전체가 반등하기 좀 힘들다. 그러니까 종목을 잘 골라야 된다는 약간 좀 그런 이슈에 직면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통신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익 증가율이 상당히 낮아요. 50%확 증가했다가 확 둔화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수 중심의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숙기 산업에 이미 진입한 지 오래기 때문에 뭔가 다이내믹하지는 않아요. 주가도 사실 크게 오르지도 않고, 뭐 이를테면은 갑자기 막 뭐 배당 기대감이라든지 아니면은 5G에서 6G로 바뀌는 그 구간에서는 날아갈 수 있지만은 좀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방향성이라든지, 아까 보시면은 제약바이오나 인터넷 같은 경우에 방향성이 명확하잖아요. 좋아질 때는 확 좋아지고 EPS도 확 좋아지고, 또 안 좋아질 때는 좀 안 좋아지는 그런 뭔가 굴곡이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좀 확실한 변화에서 좀 찾아보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